바로 미 공군 연구소 AFRL이죠. 그리고 민간 항공 스타트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기존 항공기를 완전히 자율비행하도록 개조해서 태평양에서 꽤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미군의 어떤 전략 병화, 그리고 이게 태평양 지역에서 갖는 의미?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군사 전략, 항공산업, 더 나아가서는 투저 관점까지도 살펴볼 지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민간 항공산업, 특히 조비 같은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율비행 시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리포팩이라고 결연한 태평양 이런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2025년 7월 말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 기지에서 열렸고요. 주관은 미 공군 연구소 AFRL 산하의 AFWX라는 조직이고 기술 파트너가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여기서 AFWX라는 조직,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아, 네. AFWX. 미 공군이 혁신 기술을 좀 더 빨리 도입하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뭐랄까, 전통적인 그런 군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민간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하고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협력해서 최신 기술을 군에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아하, 그러니까 AFRL이 큰 그림, 기초 연구나 응용 연구를 한다면 AFWX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빨리 찾아서 실험해보는 약간 패스트트랙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신속하게 프로토타입 만들고 실험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역할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행사가 열린 배경에는 어떤 군사적인 맥락이 있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전략 변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연의 핵심 배경은 바로 미 공군의 전략 변화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예전에는 미군이 소수의 아주 큰 방어가 잘 되는 해외 기지 중심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잠재적인 경쟁국들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소위 말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대규모 고정기지들이 오히려 너무 취약한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점이었던 크고 강력한 기지가 이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군요. 특히 태평양처럼 넓은 지역에서는 더 그렇겠네요. 섬들도 많고. 민첩 전투 운용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Agile Combat Access, 줄여서 ACE라고 부르는데요. 이 ACE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민첩 전투 운용, ACE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처럼 몇몇 큰 허브 기지에 전력을 몰아넣는 대신에요. 훨씬 많은 수의 소규모 거점 기지, 심지어는 민간 공항이나 임시 활주로 같은 곳까지 활용해서 전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대응하기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분산시키고 빠르게 움직인다. 근데 이게 특히 태평양처럼 섬이 진짜 많고 기지 간 거리도 먼 곳에서는요. 이 분산된 기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물류가 엄청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핵심 과제예요. 태평양 기역은 워낙 넓어서 거리의 폭정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보급선 유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ACE 개념이 성공하려면 분산된 그 작은 기지들 하나하나에 필요한 물자들, 연료, 탄약, 식량, 부품 같은 것들을 제때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기껏 분산시켜놔도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RFOPEC 시연은 바로 이 어려운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그럼 기술 톱트너였던 조비 에비에이션, 이 회사는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료 보니까 원래 민간형 항공기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던데? 네, 맞아요. 갑자기 군사 시연에 참여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군수 사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건가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사실 그 에어택시라고 많이 부르는 도심 항공교통, UAM,
시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 개발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죠. 이번 군사 시원 참여는 단순하게 사업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영리한, 듀얼 트랙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듀얼 트랙 전략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군의 아주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 그리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 기술, 특히 자율비행 시스템의 성능이나 안전성, 신뢰성을 제대로 입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나중에 미군하고 계약할 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아, 군에서 먼저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군사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최종 목표인 민간 항공 시장,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아주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과하는 데 활용하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군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력도 쌓고 신뢰도 얻고 그걸로 민간 시장 진출의 가장 큰 허들인 FAA 인증까지 빠르게 통과하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군에서 이미 검증됐다고 하면 FAA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인증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죠. 정말 치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군 프로젝트가 민간 사업의 지름길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비행기가 사용됐고 기술적으로는 뭐가 구현됐는지 시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사용된 기종이 세스나 208B 그랜드 카라반이네요. 네, 맞습니다. 세스나 208B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비행기입니다. 주로 단거리 화물 운송이나 소규모 여객 수송에 쓰이죠. 터보프롭 엔진을 쓰는 경비행기인데 수십 년 동안 운영되면서 신뢰성이나 효율성은 이미 검증이 된 기종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 임무에 딱 맞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검증된 비행기에다가 조비의 자율비행 기술을 얹은 거네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간 건가요? 네, 조비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시스템인데요. 기존 항공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GPS 같은 위성항법 시스템하고 관성항법 장치 같은 걸 결합해서 아주 정밀하게 비행 경로를 따라가는 자율항법 시스템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기체에 달린 여러 센서들,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것들이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분석합니다. 이걸로 장애물도 피하고 안정한 착륙 경로도 스스로 찾아내는 지능형 착륙 지원 시스템. 이게 핵심 기술 중 하나죠. 아, 센서로 주변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착륙까지 한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상에서 이동하는 택싱부터 이륙, 비행,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착륙해서 다시 이동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조종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완전 자율비행이라니 진짜 대단한데요. 그럼 실제 시연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결과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알포팩 시연 기간 동안 총 47번의 완전 자율비행 임무를 수행했는데 단 한 번의 사고나 실패 없이 100%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47번이요? 실패 없이? 네, 총 비행거리가 6,600마일 이상, 그러니까 킬로미터로는 약 16,00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부생 거리를 한 13번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거리죠. 정말 엄청난 실적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와이 제도 안에 있는 여러 섬들, 마우이 같은 섬들 사이를 실제로 오가면서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실질적인 임무였다는 거죠. 이야, 47번 임무 완수에 1만 킬로미터 이상 비행. 대단합니다. 근데 단순히 정해진 길 따라 비행한 걸 넘어서 자료에 보니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낯선 활주로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율 착륙에 성공했다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꽤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시연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마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이건 실제 전장이나 아니면 재난 현장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보여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상통제소에서
여러 대의 자율항공기를 동시에 원격으로 지휘하고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다중자산 통제 시스템의 가능성도 보여졌습니다. 분산된 환경에서 여러 대의 무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단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그럼 이제 이 기술이 군사전략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까 말씀하신 ACE 개념하고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태평양 전구의 그 지리적인 특성하고 ACE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기술의 중요성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넓은 바다 위에 섬들이 막 흩어져 있고 기지들 사이 거리가 멀어서 보급이 생명선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큰 기지는 취약해졌고 그래서 기지를 여러 개로 분산하는 ACE 개념을 쓰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이 흩어진 기지들을 어떻게 계속 지원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율 화물 항공기가 딱 필요한 거군요. 분산된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미줄 같은.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에 적의 공격으로 주요 보급기지가 마비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져도 이 자율 화물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작은 섬이나 임시 활주로에 있는 우리 부대에게 필요한 물자를 계속 날라다 줄 수 있는 거죠. 끊기지 않고 계속 지원한다. 그렇죠. 이게 가능해지면 전투 부대가 고립되지 않고 계속 작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작전 지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ACE 개념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작전 지속성 확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외에 또 다른 군사적인 이점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 문제,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류 수송 같은 임무는 꼭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고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악천 후에 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임무를 믿을 수 있는 자율 시스템에 맡기면 제한된 수요의 그 숙련된 조종사나 정비 인력 같은 귀한 인적 자원들을 더 중요하고 복잡한 임무, 예를 들어 핵심 전투작전이나 고가의 정찰자산 운영 같은 데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더 중요한 일에 투입하고 단순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일은 기계가 하고 효율적이네요. 네,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전투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리포팩 훈련이 동맹국들하고 같이 진행됐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들이요? 네, 이건 이 자율 시스템이 단순히 미군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맹군하고 같이 작전하는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통합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운용될 수 있는지, 즉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상호 운용성까지 검증했다. 의미가 깊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점인데 당연히 위험한 지역이나 악천후 속에서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면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임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손실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각도로 의미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미군 고위 지휘관들 발언도 나오던데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군요. 랜더먼 중장은 전투력 대응 속도를 높이는 도구라고 했고 브리그 장군은 실험실 기술을 실전으로 연결하는 성공 사례다. 또 더스톡 박사는 인력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언급했고요. 이 발언들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발언들은 결국 미군 지휘부가 이 자율항공 기술을 그냥 먼 미래의 기술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직면한 심각한 전략적 도전, 또 ACE 개념을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딱 맞는 아주 실질적이고 시급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단순한 기술 실험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전력화하고 작전에 배치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본다. 네. 다만 물론 이런 자율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또 새로운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서 오작동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동시에 아주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자, 군사적인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연이 군사 영역을 넘어서서요. 기술을 개발한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아니면 항공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볼까요? 네, 군사적인 의미 못지않게 산업이나 투자 관점에서도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우선 조비 에비에이션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주력으로 삼았던 민간 UAM 시장 외에 미군이라는 아주 크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즉 군수용 자율 화물 운송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회사의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고요. 특히 조비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 개발 단계 기업에게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민간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군수 시장 진출로 좀 상쇄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듀얼 트랙 전략에서 군사 데이터가 민간 인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군사작전 요구사항하고 민간 항공 규제 기준은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군사 작전 환경이랑 민간 항공 운항 환경이 완전히 같지는 않죠. 하지만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 같은 것들은요. 민간 항공 규제 강국인 FAA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시연처럼 수십 번의 실제 비행, 그것도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한 경험을 통해 쌓인 그 방대한 데이터는요. 나중에 FAA에 제출했을 때 이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고 안전한지를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데이터나 몇 번의 시험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도를 준다.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실전 검증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FAA의 형식 인증 심사 과정을 상당히 단축시키거나 훨씬 수월하게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군사적 성공이 FAA 인증의 신뢰 보증 수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군과의 잠재적인 대규모 공급 계약 가능성. 이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흐름을 의미하죠. 당연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줄여줍니다. 안정적인 매출 확보. 좋네요. 둘째, FAA 인증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조비의 핵심 사업인 민간 eVTOL, 즉 에어택시 서비스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를 주죠.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건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상용화가 빨라진다. 네, 그리고 셋째, 이렇게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 양쪽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단순한 미래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 국방 기술과 민간 혁신을 융합하는 아주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안정적인 군수 매출 기반의 민간 시장 진출 가속화, 그리고 기업 가치 재평가까지. 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여러모로 매력적인 스토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군 전략 차원인데요. 이번에 가능성을 보여준 이 자율 화물 항공기가 앞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ACE 작전을 수행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리의 폭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된 기지 운영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럼 항공산업 전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둘째는 글로벌 항공산업 전체로 확장해서 보는 건데요. 군사적으로 검증된 이 자율 비행 기술은 민간 분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될 잠재력이 큽니다. 단순히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나 산간 지역에 긴급 의약품을 배송한다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피해 지역을 정찰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넓은 지역의 송유관이나 전력선 같은 인프라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일. 지금은 비용이나 위험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완전 자동화된 항공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딴 지역의 경제 구조를 바꾸거나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군용 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죠. 인터넷이나 GPS처럼요. 정말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는 조비 에비에이션 기업 차원인데요.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 계약을 통해서 확보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민간 eVTOL 개발과 FAI 인증 절차를 끝까지 완료하는 데 큰 힘이 될 거고요. 또 군사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이 레퍼런스는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나중에 민간 시장 경쟁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겁니다. 군수와 민간 양쪽 시장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오늘 저희는 AFRL과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자율항공기 시연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화하는 군사 안보 환경부터 시작해서 기술 혁신, 산업 지형 변화, 투자 전략까지 여러 층위를 넘나들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비행기가 혼자 날았다는 단순한 기술 시연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미군의 전략적인 고민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차세대 항공산업의 미래를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를 좀 요약하자면요. 군사적으로는 태평양이라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환경에서 미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 AC를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작전 지속성과 분산 운용 능력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산업 및 기술적으로는 군사적 검증이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넘음으로써 민간 항공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벽인 FAA 인증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에게는 군수와 민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미래 항공산업의 리더십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이죠. 정말 흥미롭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비의 사례처럼요. 처음에는 특정 분야, 특히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첨단 기술, 이런 걸 듀얼 유스,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이나 산업,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뭐 인터넷, GPS,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원래 군사기술에서 파생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율항공 기술은 미래에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기술 시연의 다층적인 의미를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만족시켜드릴 새로운 지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